서방놈 찾아 30년. 옛날 이조 중엽 광해군 때의 일이다. 경남 창원 구산면 월영리라 하는 곳에 눈치도 주변 머리도 없는 이서방이란 사람이 살았다. 그는 인근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부자였다. 당시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라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을 때였고, 그래서 벼슬을 돈으로 사는 일도 자주 있었다. 산삼강로, 잡채상서, 오행당상이라고 해서 산삼을 바치고 벼슬을 얻는 사람, 맛있는 음식을 바치고 벼슬을 얻는 사람, 금이나 좋은 땅을 바치고 벼슬을 얻는 사람 등을 일컫는 말들이 생겨나기도 했다. 어느 날 이서방은 생각했다. 그래, 나도 곡식을 1년에 1000석이나 수확하는 사람인데 한양에 가서 벼슬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벼슬을 살 방법을 이리저리 알아보던 이서방은 예전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신대감이라는 사람을 건너 소개받았다. 신대감은 예전에 이조 참판을 지냈던 인물이었다. 이서방은 그 신대감을 만나기 위해 재산을 일부 처분해 들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신대감을 만난 이서방은 돈으로 벼슬을 사고 싶다는 말을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그리고 준비한 재물을 공손히 내밀었다. 그러자 친절하게도 신대감은 벼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당분간 사랑방에서 편히 머물게. 학문이 높지도 않고 내세울 게 없었던 이서방이 벼슬을 하려니 그저 돈을 가져다 계속 신대감에게 바치는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생활이 수년을 이어졌다. 내가 노력은 하고 있네만 생각보다 쉽지가 않구만. 이번에는 더 확실한 자리로 청탁을 해줄 것이니 아무래도 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 되풀이되었다. 이서방은 또다시 아내에게 돈을 올려보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얼마 후 이서방은 아내가 보내온 돈을 받아보았다. 그런데 그것을 열어보니 이서방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돈이었다. 아니, 우리 집에 아직 돈이 많이 남은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지? 돈과 함께 온 부인의 편지를 뜯어보니 서방님, 더 이상 집에 남은 돈은 없어.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내다 팔았고, 마지막으로 내 머리카락까지 잘라 팔아서 돈을 만들었소. 당신이 벼슬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소. 이것이 마지막이니 혹여나 이것으로도 벼슬을 얻을 수 없다면 더 이상 벼슬에 미련 따윈 두지 말고 그만 내려오시오. 그것도 아니면 잠깐이라도 오셔서 나 굶어 죽는 거나 구경하시오. 편지를 읽고 나니 이서방은 부인의 삼단같이 곱고 풍성한 머리카락이 떠올랐다. 일어서면 치렁치렁 늘어져 발끝까지 닿았던 그것은 언제나 부인의 자랑거리였었다. 옛날 여인들의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덧넣었던 땀머리를 월자라고 하는데, 최고급 월자는 정해진 값이 따로 없을 정도로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다. 이서방의 아내는 자신의 자랑이었던 머리카락을 잘라 그 월자의 재료로 판 것이었다. 이서방은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고 자신이 과연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 아니야. 그래도 그동안 노력한 것이 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자. 벼슬만 얻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된 것이다. 이서방은 그토록 귀한 마지막 돈을 신대감에게 바쳤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봐도 벼슬 소식은 없었다. 결국 이서방은 신대감에게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작은 벼슬 하나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거 참 안타깝게 되었네. 벼슬자리가 예전만큼 쉽지가 않구만. 그동안 고생 많았네. 잘 돌아가게. 마지막 희망마저 꺾인 이서방은 방에서 짐을 싸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신대감을 다시 찾아가 말했다. 대감마님, 제가 이제 더 이상 가진 돈도 없고 집에 내려가 봐야 먹고 살 길도 막막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여기 대감님 댁에서 청직이라도 시켜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이고 딱한 사람. 마음대로 하시게. 그날부터 이서방은 보수를 조금 받으면서 대감집의 하인들과 노비들을 관리하고 자잘한 집안일들을 처리했다. 처음 한양에 상경할 때 가진 꿈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큰 것이었으나 이서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의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면 이서방은 홍길동전, 춘향전과 같은 이야기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랬다. 이야기책을 읽는 것은 목청이 좋은 이서방이 잘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때는 3월에 조각다리 반달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낭독한 이서방이 한적한 마당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어디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이서방의 발밑에 툭 하고 떨어졌다. 돌멩이가 무엇에 쌓여져 있었고 그것을 주워서 펴보니 그것은 한 장의 편지였다. 편지에는 저는 옆집에서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3월 보름날 저녁에 서쪽 문으로 오면 샘문이 열려 있을 것이니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오. 하고 쓰여져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연애 편지였던 것이다. 3월 보름날이면 앞으로 닷새 후였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바로 현재 조정의 좌의정 김정승의 딸로 위로 9의 오라버니가 있는 10번째 막내딸이었다. 게다가 3대 만에 태어난 귀한 딸이었다. 또한 인물은 천하절색이요. 태어나길 영특하게 태어났을 뿐 아니라 여러 오라버니들이 돌아가며 그를 가르쳐서 사서삼경, 주역 등 만권의 서책을 읽었으니 어지간한 남자는 그녀의 학문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그녀는 어느 정승 가문의 아들과 약혼을 하고 성혼을 하려 했으나 신행길에 신랑이 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렇게 그녀는 시집도 제대로 못 가보고 과부가 되었다. 이 시대의 여인은 혼인을 약속한다는 의미의 납체를 받아 놓으면 비록 남편 될 사람이 죽더라도 다른 곳으로 시집 갈 수 없었다. 그것은 천하를 호령하는 좌의정의 금지옥엽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 장사를 지낸 뒤 시집에서 살고 있었다. 시집에서는 이런 청상과부를 집안에 두기에도 부담스러워 옆에 큰 집을 하나 깨끗이 지어 몸종 하나와 둘이 살게 해주었다. 이 청상과부의 이름은 바로 연희, 그리고 나이는 이제 겨우 17이었다. 내가 평생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이 날 천금같이 길렀으나 시집 한 번 못 가보고 과부가 되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로다. 주역에도 밝은 연희는 점에도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자신의 점을 봐 점괘를 하나 얻었는데 양조가 매상전하니 화엽이 낙수 중이라 두새가 매화가지 위에서 싸우니 꽃 잎사귀가 물 가운데 떨어졌다. 이것은 연희 팔자에 부부의 연은 없다는 뜻이었다. 그래, 내 팔자가 이러니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직접 남편을 골라서 팔자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신대감집의 청직이 이서방의 모습을 언뜻 본 적이 있었으나 별 관심은 없었다. 허나 담너머로 자꾸 이서방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니 남자답고 차분한 음성에 연희의 마음에 호감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그날 저녁 이서방에게 연애 편지를 던진 것이었다. 며칠 후 3월 보름날 이서방은 연희 집을 찾아갔다. 집 안으로 들어가 불 켜진 방을 찾아 그 앞에서 인기척을 내니 곧바로 방문이 열리고
아름다운 여인 한 명이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내려왔다. 안으로 드시지요. 방으로 들어가 보니 방 안은 값비싸 보이는 물건들로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이서방을 아랫목으로 앉힌 연희는 진수성찬이 차려진 주안상으로 이서방을 귀하게 대접했고, 그날 밤 연희와 이서방은 남녀간의 연을 맺었다. 그 후로도 두 차례 더 연희가 신호를 보내는 날이면 둘은 밤을 함께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희가 이서방에게 말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도둑질 하듯이 만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이대로는 싫습니다. 같이 갑시다. 당신 고향 월령리로 가 같이 삽시다. 아니, 난 이대로도 좋은데. 그리고 고향엔 내 처가 있지 않소.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같이 가십시다. 당신 고향 월령리까지 가려면 말 한 필의 값이 얼마나 듭니까? 아마 열량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내가 100냥을 줄 터이니 이달 금음날 새벽에 첫 딸기 울고 남대문이 열리거든. 말 10피를 빌려 우리 집 울타리 밖에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소. 며칠 뒤 금음날 새벽, 울타리 밖에 약조 한 말 10필이 메어 있었다. 연희는 총나라에서 나는 촉단이라는 금만큼이나 비싼 비단을 준비해 말 8마리의 바리에 가득 실었다. 나머지 2마리는 이서방과 연희 둘이 타고 갈 말이었다. 서둘러 출발하여 남대문을 나와 한참을 더 가다 보니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연희가 말했다. 이거 어쩌죠? 큰일 났습니다. 아니, 왜 그러시오? 집에 중요한 것을 놓고 왔습니다. 반드시 가져와야 할 물건입니다. 제가 돌아가서 가져올 테니 이곳에서 아침 밥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연희는 서둘러 말을 몰아 집으로 돌아갔다. 여인이 가지러 간 것은 순금으로 된 벼루였는데 조부가 중국에 사신으로 들어갔다가 천자에게 선물 받은 보물이었다. 조부는 그것을 9의 손자와 하나의 손녀 중 손녀에게 준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오겠다고 아침때까지 돌아오겠다고 한 연희는 점심때가 다 되어가도 소식이 없었다. 기다리다 지친 이서방은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지? 집안 사람들한테 붙잡힌 건가? 아니면 마음이 변했나?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이런 식으로 나를 떼어버리려 하는 건가? 이서방은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들었다. 아니, 이 여자가 아무래도 내가 양반이 아니라 무시하는 건가? 금방 오겠다던 사람이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결국 옹졸한 생각에 빠진 이서방은 말 9마리를 몰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 고향으로 가면서 촉단을 팔아 돈으로 바꿔 그것을 가지고 집에 도착했다. 갑작스럽게 많은 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이서방의 처는 크게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예전에 그만턴 우리 살림을 다 까먹고 내 머리까지 깎아 돈을 붙인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한양에서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많은 돈을 구한 것이오? 사실대로 말하시오. 부인이 물으니 이서방은 어쩔 수 없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모두 숨김없이 얘기해 주었다. 부인이 얘기를 듣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많은 재산을 겨우 남자를 떼어버리는데 줄리는 만무했다. 이보시오. 이 무심한 양반아. 하루에 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볼 것이지. 겨우 반나절 기다리고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오면 어째요? 내 생각에는 그 여인이 평생 문 밖을 잘 다니질 않아 길을 잃은 게 틀림없어. 아니, 당신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당신 하나 떼버리겠다고 이 많은 재산을 줄 리가 있겠소? 이제 그 여인은 가진 것도 하나 없고 집에도 다시 못 들어가니 행여나 한강물에 빠져 죽었을까 두렵소. 당장 한양으로 다시 가서 그 여인의 행방을 수소문해보시오.
이서방은 말을 갈아타며 밤낮으로 말을 달려 일주일 만에 다시 한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인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그 여인을 보았다는 사람을 만났다. 아, 내가 며칠 전에 곱디고 온 젊은 여인이 강가에 망연자실 앉아 있는 걸 봤긴 했는디. 그 사람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은 모르지 나야. 이서방은 여인이 정말 물에 빠져 죽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 다시 돌아온 이서방에게 부인은 으이그, 내가 뭘 했어? 사람 마음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청산과부 연희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사실은 이랬다. 연희가 금벼루를 찾아 가지고 나오니 이미 점심때가 되었다. 길을 잘못 들어 장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 늦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겨우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이서방은 이미 가버리고 없었다. 연희는 이제 갈 곳도 없어 강가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꽝 떨어진 매도 아니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다. 그만 삶의 희망을 단념하고 물에 빠져 죽을까 생각을 하다가 점을 한번 쳐보기로 했다. 연희가 얻은 점괘에는 비록 여인의 몸이라도 괭이로 돌밭을 파서 밭을 일굴 수만 있다면 곡식을 심어 수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었다. 그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어찌 보면 연희에게 희망을 주는 점괘였다. 그래, 죽는 것보단 일단 살아야 한다. 그 남자를 찾아가 원수를 갚자. 그 뒤에 내가 죽을지 살지를 결정하자. 연희는 다시 남대문 안으로 들어와 큰 시장으로 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큰 상점을 찾아가 금벼루를 꺼내놓고 말했다. 이 물건을 팔려고 왔습니다. 상점 주인이 금벼루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이건 안 삽니다. 왜 안 삽니까? 사실 못 사는 거지요. 이 상점을 통째로 팔아도 이 벼루 살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없어 못 사겠습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큰 돈은 필요 없어. 엽전세 쾌만 주시오. 여기서 쾌란 엽전 열량을 묶어 세던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엽전 세 쾌면 30양을 의미한다. 연희는 금벼루를 제값받고 팔면 충분히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한 것이다. 연희는 복수에 필요한 것을 살 30냥 이외에 더 이상의 돈은 필요가 없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옛말이 틀린 게 없었다. 연희는 그리하여 금벼루를 주고 엽전 3쾌를 받았다. 그리고 나서 지금 입고 있는 좋은 비단 옷으로는 사람들의 눈에 띄어 아무 곳이나 다닐 수가 없었으니 엽전한 쾌로 무명옷 한 벌을 샀다. 옷장사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더 가져가라 했으나 연희는 오직 한 벌의 옷만 가졌다. 상점의 뒷방으로 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치마 한 자락을 찢어내어 보따리를 하나 만들고 방금 산 무명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이번엔 잡동사니를 파는 상점으로 가서 그곳에서 옷에 물을 들이는 물감 몇 개와 바늘 몇 개, 실타래를 몇 개 사고 엽전 한 냥이면 될 것을 엽전 한 쾌를 내놓았다. 이제 대장간으로 갔다. 여보시오. 한자 정도 길이에 막대처럼 생긴 쇠 좋은 것 있어? 아이, 그 얼마든지 좋은 거 있습니다. 연희는 한자 길이의 쇠막대기를 받고 엽전 한 쾌를 내놓았다. 아이고, 이건 너무 많은데요. 라고 말하며 연희를 붙잡는 주인을 뒤로하고 대장간을 나왔다. 쇠는 수건에 싸서 옆구리에 찔러두었다. 그리고 연희는 진흙구덩이를 찾아 그걸로 얼굴에 흙칠을 하고 머리는 비벼서 헝클었다. 원래 미색이 뛰어났던 연희는 어딜 가든 시선을 끌어
마음대로 운신하기 어려웠기에 외모를 망쳐 거렁뱅이처럼 보이게 했다. 연희는 이제 월영리로 가야 했다. 하지만 그 마을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일단 함경도를 목표로 출발했다. 전국을 위해서부터 샅샅이 뒤져 월영리란 월영리는 모두 가볼 생각이었다. 연희가 이서방의 고향을 물었을 때 이서방이 경남 창원의 월영리라 대답했으면 좋았을 것을 뚝 잘라서 월영리라 대답했기에 하는 수 없었다. 연희는 조선 천하의 월영리를 찾아다니며 성은 이가에 천석 살림을 하다가 다 까먹고 그 처가 머리까지 깎아서 남편에게 돈을 보낼 정도로 망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있는지를 묻고 다녔다. 그렇게 함경도로에서 황해도로에서 평안도로 그렇게 길고 긴 30년이란 세월을 돌아다녔다. 처음에 박물장수를 흉내낼 요량으로 샀었던 물감은 이미 다 썩어버렸고 실타래는 다 사가버렸으며 바늘은 녹이 쓸어 굵어져 새끼 손가락만 했다. 행색이 초라하고 거렁뱅이가 따로 없으니 잘 곳을 찾더라도 번듯한 집에다는 재워달란 말도 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움막 같은 곳에 가서 하룻밤을 재워달라 하여 노숙을 면했다.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앉아서 쉴 때가 되면 반드시 쇠막대기를 돌에 갈아서 칼을 만들고 날을 세웠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연희의 마음속의 배신감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연희는 이제 경남 마산 근처까지 내려와 있었다. 연희의 나이는 47이 되었고 만고풍상을 겪었으니 늙기도 어지간히 늙어 있었다. 연희는 길에서 만난 할머니에게 물었다. 혹시 이 근처에 월령리라는 동네가 있나요? 월령리. 여기서 한 십리밖에 안 돼요. 거기 혹시 30년 전에 부자로 살다가 서울로 벼슬하러 가서 살림 천석 다 까먹고 마누라 머리까지 깎아다 돈 다 쓰고 거렁뱅이가 됐는데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어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은 이가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할머니는 가만히 손가락을 꼽아 숫자를 세어보더니 말했다. 벌써 그리 된 지 30년이 되었구려. 있지요? 30년 전에 쫄딱 망했다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 지금은 만석군으로 삽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칼을 갈 줄도 모르던 여자가 30년을 갈아온 쇠막대기는 이미 예리하게 날이 선 칼이 되어 있었다. 연희는 수건으로 감아 허리춤에 찔러둔 칼을 손으로 가만히 만져보았다. 드디어 만나는구나. 이놈, 너 죽고 나 죽자. 할머니가 알려준 길을 따라 물어물어 여인은 월령리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찾아 들어갔다. 기와집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에는 커다란 멍석이 깔려져 있고 그 위에는 나락을 늘어놓고 말리고 있었다. 그때가 어느 때인고 하니 5월 초순쯤으로 대부분의 백성들은 가난해서 이때쯤에는 쌀 구경을 할 수 없었고 주로 보리밥을 먹었다. 시간은 아침 밥때가 조금 지났다. 한마당 늘어놓은 나락 주변에서 나이 50 남짓한 점잖은 부인이 대나무 꼬챙이를 들고 닭을 쫓고 있었다. 연희는 그 모습을 보다가 박물장수인 척 말을 건넸다. 부인, 실 좀 사세요. 아이고 박물장사 오셨네. 이리로 들어오시오. 부인은 어제라도 본 사람처럼 살갑게 자기 옆에 와서 앉으라며 대청마루의 자리를 권했다. 연희는 마루 끝에 앉으니 부인은 자꾸 마루 위로 올라 편히 앉으라 권했고 연희는 몇 번 사양하다가 마루 위로 올라갔다. 부인이 여종을 부르더니 박물장수가 아침을 안 먹었을 게다. 아침 차려오너라. 연희는 자신의 행색이
길거리 거렁뱅이보다 못한 걸 알고 있고 또한 그런 대접을 30년을 받아왔기에 밥을 준다 해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여종은 식은 밥이 든 밥그릇 하나와 된장 한 접시를 양손에 각각 들고 왔다. 연희는 속으로 그럼 그렇지 하고 생각했으나 그것을 본 부인은 대번에 여종을 나무랬다. 문 밖에서 밥 좀 주시오 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줘야겠지만 여기 대청마루에 앉은 손님에게는 상을 차려드려야 한다. 새로 밥을 차려내오거라. 그렇게 다시 부엌으로 들어간 여종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푸고 반찬 이것저것과 젓가락 숟가락을 올려 가벼운 한 상을 차려와 여인 앞에 가져다 놓았다.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시오. 30년을 찾아 헤맨 원수의 집안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리가 없었다. 연희가 밥술을 뜨는 듯 마는 듯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참외요. 참외 사이소. 참외 장수가 이제 밭에서 막 따기 시작한 참외를 가지고 온 모양이었다. 하인 하나가 사랑방으로 가 영감마님에게 말했다. 영감마님, 참외 장사가 왔습니다. 아, 그럼 잠시 들어오라 하거라. 지난 30년간 이 집은 좋은 고기나 새 물건이 나면 장사꾼들이 가장 먼저 가져오는 집이 되었다. 값을 깎는 법도 없고 지고 오는 대로 한 짐이건 몇 짐이건 그대로 다 사주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골라 사랑방에 모신 신이 앞에 놓았다가 마을 사람들과 물건을 나눠 먹었다. 연희와 부인이 대청마루에 앉아서 보니 이서방이 참외를 사러 대문 쪽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보고 부인이 부지불식간에 말했다. 사람이 남의 공을 몰라서는 안 되지. 그러자 연희가 물었다. 마님, 그게 뭔 소리랍니까? 말도 마시오. 나도 참 살면서 맘고생도 많이 해보고 몇 달 안 되지만 먹고 살 것이 없어 남의 방아 찧어주고 밀가루 찌꺼기로도 먹고 살아봤어. 지금은 일이 살아도 말이오. 그러면 남의 공을 모르면 안 된다는 소리가 무슨 말입니까? 혹시 남의 덕으로 일이 부자가 됐습니까? 왠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이 오래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말하고 싶네. 그리하여 부인이 30년 전 쫄딱 망했다가 벼락 부자가 된 사연을 말하고 감사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 여인의 신의를 모시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때 마침 이서방이 참외를 사서 여럿이 대야에 참외를 담아 마당으로 옮기고 있었다. 이서방은 나락이 널어진 멍석에 한쪽 귀퉁이를 치우더니 참외 대야 하나를 끌고 가 멍석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 주위를 손자들이 빙 둘러 앉았다. 이서방은 어느 손자에게 깨끗한 대접을 하나 가져오라 시키고 참외 하나를 골라들고 익숙한 손길로 깎아 나가기 시작했다. 다 깎으니 손자가 어느새 가져온 대접에 담고 또 참외를 깎아서 담고 하는 것이었다. 손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침만 꼴깍꼴깍 삼킬 뿐 누구 하나 참외를 먼저 먹겠다고 떼를 쓰거나 참외 껍질 하나 주어서 입에 넣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연희는 손자들이 저렇게 침을 삼키는데 참외 한 조각씩 나눠주고 더 깎으면 얼마나 좋아. 저렇게 독한 사람이라 나한테도 그렇게 독하게 했구만. 저놈은 죽어도 싸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대접에 참외가 소복히 담기자 이서방은 그것을 들고 사랑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문득 부인을 보니 부인은 눈을 감고 입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데 그것은 마치 기도를 하는 것 같았다. 잠시 뒤 부인이 기도를 마친 듯 하자 박물장수 연희가 말했다. 마님,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해주시지요. 이야기가 썩 재미있네요. 아, 그 신의를 모셔놓고
하루 세끼 정성을 다해 공양을 올리고 새 물건이 나면 먼저 공양을 한 것이 30년째요. 조금 전에도 영감이 신이 앞에 참외를 올리려고 사랑으로 들고 간 것이요. 그 일이 끝나야 가족들이 먹고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고 그럽니다. 그 옛날에 재물을 가져온 남편을 독촉해서 서둘러 한양으로 올라가 재물을 준 여인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정황상 물에 빠져 죽었을 거란 얘기만 들었소. 그 여인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우리 집안 대대로 이 전통을 이어가야지요. 이야기를 들은 박물장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잠시 뒤 이서방이 사랑에서 참외가 담긴 대접을 들고 나오더니 손자들도 한 개, 여종도 한 개, 부인도 한 개, 박물장수도 한 개씩 나눠주는 것이었다. 아이들도 부인도 그 옆에 영감도 자리 잡고 앉아 참외를 맛있게 먹었다. 박물장수는 원수를 죽이러 왔고 또 자신 또한 곧 죽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게 입으로 넘어갈 리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말했다. 밥은 천천히 먹고 참외부터 한 개 먹어보시오. 이게 아주 다네요. 좀 쉬었다 먹겠습니다. 이서방이 참외를 다 먹더니 내가 있어서 박물장수가 참외를 못 드시는구만. 내가 자리를 피해줘야겠네. 하고는 사랑방으로 가는 것이었다. 연희는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방으로 쫓아갔다. 한쪽 손은 칼을 찔러둔 옆구리에 닿아 있었다. 사랑방 문을 열어 젖히니 아랫목에 앉아있던 이서방이 눈이 동그래진 채 바라보았다. 연희는 다짜고짜 방 안으로 들어가 벽장문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젊은 날을 그린 듯한 빛바랜 초상화 한 장과 위패가 하나 놓여져 있었고 술도 한 잔 부어져 있었다. 이것들을 직접 보니 연희의 얼음장 같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나도 고생을 30년을 했지만 이 양반도 이 집안도 누구 하나 시키지도 않은 일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30년이나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공을 들이자면 나만큼이나 맘고생을 했겠네. 연희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니 이서방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두커니 바라만 보고 앉아 있었다. 그때 여인이 옆구리에서 칼을 쑥 뺐다. 쇠막대기를 30년을 갈아 만든 칼이었다. 이놈의 영감탱이 날 모르겠소? 내가 당신을 어찌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 칼을 가져왔겠소? 난 당신이 한양 살 때 옆집 살던 청산과부 연희여. 날 몰라보겠소? 그제서야 이서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내밀어진 칼을 무시하고 연희를 꼭 끌어안으며 미안하오. 난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았소. 칼은 바닥에 뚝 떨어져 버렸다. 이서방이 연희를 안고 통곡을 하니 대청마루에 있던 부인이 다급히 왔다. 와서 보니 박물장수를 영감이 보듬어 안고 울고 있었다. 대관절 이게 뭔 일이요? 이 사람이 한양에 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아니, 뭐라고요? 부인도 방 안으로 뛰어들어와 세 사람은 보듬고 울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소. 살아있었네, 살아있었소.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연희는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하는 말에 부인도 울고 이서방도 울고 연희도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자손들에게 박물장수의 정체를 알리니 다들 나와서 연희에게 절을 올렸다. 연희는 오해로 인한 복수심으로 눈이 멀어 정작 자신의 인생은 포기하며 살아왔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을. 나의 소중한 젊은 시절들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허비해버리다니. 17살 때의 연희를 생각해보면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지만 연희는 30년을 돌고 돌아 드디어 이서방의 집에서 미움과 복수의 마음은 다 버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혼자가 아닌 많은 가족들과 함께 서로를 위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